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정치적 타격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보정당과 진보 정치인들도 상당한 진통과 내부 분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두 분을 모시고 조국 사태의 교훈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대변인 지낸 분인데요. 올해 걷기만 하면 돼, 언제나 노회찬 어록 두 권의 책을 내고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강상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작년 지방선거 때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누르고 3위에 오른 녹색 정치인입니다. 고은영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조국 사태에 대한 총 평가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상우 작가님, 두 달 동안 조국 사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의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확실히 계급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군대에만 계급이 있고 뭐 우유 같은 거 1등급, 2등급 우유 있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게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도 내가 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퍼진 것, 이것이 이번에 좀 제가 주목해서 바라봤던 점입니다. 네,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노회찬 의원 어록 책을 쓰셨는데요. 네, 그랬죠.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그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제가 이즈음에 그 책을 써가지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노회찬 대표님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노 대표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랬거든요. 항상 제 추측을 뛰어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지금 추측해도 그 경지에는 다다르지는 못할 텐데 그냥 그 전에 하셨던 말씀만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투명 인간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식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은영 위원장님. 네. 같은 취재의 질문인데요. 서초동과 광화문도 아닌 곳에서 나의 깃발을 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그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구글에 공유 문서로 좀 정리를 해서 제 주변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각자의 깃발을 가지고 자기 존엄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다른 청년들에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 제안문에는 세상이 이렇게 다시 납작해졌는데 그 사이에도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는 수많은 섬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섬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지금 더 나와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이유가 사실 조금 비극적인 사안일수록 카메라로 따지면 줌인을 하기보다 줌아웃을 해서 보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보 정치인으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압력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번쯤은 이 사안을 멀리서 그렇게 좀 청년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선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기획을 해봤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사퇴 이후에 드디어 끝났구나. 자, 이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또 다시 줌인을 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해야 할 이런 숙제가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글을 몇 편 읽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어떤 절절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글 보내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거를 고은영 위원장님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실감, 뭐 박탈감, 분노? 네. 그 글의 10편이었고요. 각자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겪는 사실상 아까 계급이 있더라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도시 간에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자기 이슈를 찾지 못한 지역의 이런 청년들부터 기후 위기를 마주한 당사자, 청소년 조직가나 이런 그 수많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10명의 청년들이 글을 쓴 거였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청년들이 분노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실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희망을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청년들의 입장이 모두 다 상실감 어떤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는 시대라기보다 어떤 저희가 직감했던 것은 한 시대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마감되고 있는 장면들을 목도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다양한 정말 이름도 모르는 금융상품부터 완전 다른 차원의 입시부터 사실상 지금의 낡은 원칙들, 정치가 만들어낸 원칙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았었구나라는 것이 한꺼번에 좀 폭발된 그런 사태라고 좀 생각하고 그걸 좀 청년들이 문제의식으로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보의 분열이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른바 진보 정치 또는 진보 세력이 분열했다 또는 촛불이 갈라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강상구 작가님, 이 진보의 분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초록이 동색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그렇군요. 근데 정확히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촛불 시민이 분화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진보적 그 정치 이념 혹은 진보 정치 세력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진보는 아직 덜 분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내 정치만 놓고 보면요, 원내 정당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제가 일했던 정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오히려 제대로 분열해서 그 촛불 시민의 분화를 정확히 반영했으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요. 탄핵 촛불 3년 지났는데 이 3년 동안 주된 전선은 적폐와 반적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특권 계급이냐 아니냐 이런 게 하나가 더 생긴 걸로 저는 이해하고 뭐 일종의 이념의 삼국지 시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년 전에 광화문 촛불 가셨다가 이번에 서초동으로 가셨고 또 어떤 분은 광화문 가셨다가 놀랍게도 이번에 광화문 또 가셨고 어떤 분들은 아무 데도 안 가셨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나눠진 것은 그냥 단지 진보가 분열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편하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촛불 시민의 다양한 분화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진보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녹색당 정치인으로서 고은영 위원장님, 진보의 이른바 분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분열되어 있었다. 네. 2016년도에 2017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에 들었던 그 촛불에 알고 보면 정말 많은 피켓들과 한쪽에서는 정말 뭐 동물 혐오를 멈춰라라는 집회도 열리고 그런 게 탈핵 있었죠. 집회도 열리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처음부터 분열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정치적 표현화되는 것이 우리 정치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좀 이번에 좀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유능하기를 바랬던 많은 진보 정치인들 그리고 그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바랬던 그 수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서초동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네, 추가하시죠. 아직 분열을 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처음부터 분열하고 있었다고 설명 들어서 다른가 생각이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뭐 좀 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애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만 그때는 광장에 하나로 다 모여 있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집권 세력이 유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에 저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30년 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큰 파도가 쳤는데 그 위에서 능수능란하게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냥 물에 빠져버린 꼴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강상구 작가님께서 네. 혹시 진보의 위선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진보의 위선이라기보다 진보 일부의 위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발등이 찍혔는데 보니까 믿었던 도끼였던 거죠. 그게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제 조국 장관이 대표적으로 강남 좌파라고 불리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좌파이지만 강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 상황이 터지고 나서 이후에 하셨던 행동들도 과거의 말과 다른 것들이 꽤 있었어요. 장관 자리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강하게 비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건 진보적 지식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런 유선적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삶과 말이 일치하는 걸 높이 평가받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 큰 문제야?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매우 유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권영 위원장님 진보의 이른바 위선 부분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권 들어서 인사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낙마자들이 있었죠. 다주택 문제부터 부동산 투기 문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사실 그런 인사 사고 이런 사고가 사실상 사고가 아니라 지금 어떤 집권한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인식 그래도 돼라고 하는 사회선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좀 떠올려 보면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구분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께서 과거에 태광산업 그 회장 이호진 회장 구속됐을 당시에 석방 탄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인간적 도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맞죠. 인간적 도리 때문인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원래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국가를 만들고 현대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오면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하는 것은 연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건 유착이나 결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그런 거는 웬만하면 규칙에 따라서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없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복지제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왔거든요. 태광산업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사실 알았을 텐데 보석 탄원을 한 것은 인간적 도리이지만 그 인간적 도리가 우리가 그동안 발전시켜왔던 제도의 정신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거죠. 제가 그걸 유착이나 결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고 그 다른 그 측면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무너졌죠. 네. 비판받을 지점은 있었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 저도 잠깐 추가하시죠. 짧게 근데 그 있는 자 없는 자에 대한 구별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국가를 운영하고 뭐 중앙 행정기관의 수장이 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러한 권력을 쥐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있는 자 없는 자기도 하지만 엘리트들이 아니었나. 항상 국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배출되는 이런 시스템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었지 않았나. 거기서 뚫고 나온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한 명뿐이시죠. 이런 상황에서 좀 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도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그러시군요. 그 이제 그랬나요?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의 그러니까요. 문제인데요. 이제 그분들도 엘리트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 운영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표현을 기득권층이라기 하기보다 어떤 사회 지도층 또는 정치 지도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느낀 여러 가지 상실감이 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은영 위원장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들이 분노한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각자 좀 대학 내에서 촛불 집회가 좀 짚혀졌었죠. 하지만 그 촛불도 멀찍이 떨어져 보던 수많은 지역의 대학들 그리고 수많은 지역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하나의 결로 어떤 상실감 뭐 이런 부분들로 표현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펀드의 내용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펀드보다는 교육 과정, 그러니까 입시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세습되듯이 이렇게 좀 자녀 교육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공부를 잘한다. 환경이 좋았다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문이 열린 것들, 스카이캐슬이 정말로 있었구나. 그것이 진보 인사들도 겪어오고 있는 문이구나라는 그 과정이 가장 좀 첫 번째 발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수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많은 변명들과 정말로 많은 건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게 가부의 진실의 여부는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시간들이 커지면서 길어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원룸에서 5평,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굉장히 작아진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은 이 싸움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사태들을 좀 계속 좀 목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불법이 아닌 게 문제인 면도 그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도 문제의 한 측면이지만 또 하나는 그게 만약 다 합법이었다면 저는 그게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전부 법적인 이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었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의 이유 같은 게 아니었나 싶고 그 예를 들면 저는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부터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을 따지고 드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예를 들면 그래도 요 말씀만 드리면 그 자녀분이 그 서울대에서 장학금 받고 이랬을 때 제가 놀란 건요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제 확인된 건데 서울대생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이 학생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는 대학이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가 달리 서울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그게 다 합법이죠.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보통의 청년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없는 2층 집. 전망이 좋은데 거기 가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괴로움과 절망의 원인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청년들이 어떤 교육, 취업, 주거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이런 권리를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으로 좀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고은영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포인트로 봤던 거는 젊은 층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발언들입니다. 청년만을 위한 마치 세대를 가르는 듯한 그리고 지금의 청년에게 지금 이 불쌍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혜하는 어떤 이런 취지가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의 시각이죠. 커다란 그렇습니다.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지금 이 불평등 시대 그리고 저성장과 기후 위기 시대죠. 이 시대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의 세대로서 그것을 먼저 가장 좀 겪고 있는 세대에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이나 기본주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좀 계속해서 제가 유능이라는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지금 정권이 지금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유능한 모습 그리고 지금 분열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벌 개혁 얼마나 됐고 처음부터 내걸었던 그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런 것들 제대로 챙기고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강상훈 장관님 어떻습니까? 저는 위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한 거 좀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그 공정성, 공공성을 뭐 교육이나 취업, 주거 이런 분야에서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직전까지 자사고 없애는데 제동을 건 게 이 정부였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교육부에서 뭐 학종을 손보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개혁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 대학 입시에 불공정한 게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면요. 교육부 장관은 당연히 뭐부터 봐야 되냐면 아까 그 100대 과제 말씀하셨잖아요. 공약부터 봐야 돼요. 네. 네. 그 대통령 공약 보면 공약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학 평준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하셨잖아요. 문제가 제출됐으면 교과서를 보셔야죠. 그 출제 범위 안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 교과서 안에서 출제가 다 됐어요. 근데 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그 공약을 다 열광적으로 그때 네. 뭡니까? 그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누구도 그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건들지 않으면서 공정성, 공공성 말하는 것은요. 저는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주변만 더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서 매우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대통령도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헛다리만 짚고 있으면 그 점 지적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적 안 하고 계신 건 매우 저는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정책의 어떤 전환 같은 걸 지금 조국 장관 사건 이 사태를 계기로 좀 시작은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시작은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시작이 대학 평준화를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출발하면 결국 결론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바꾸든 결국은 특권층이 좋은 대학 가는 그 상황은 더 강화됐습니다.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대학 평준화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고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그게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논의를 안 하면요. 저는 논의할 기회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촛불을 해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운이 거의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이제 과연 그때 당시 출범했던 정부가 지금도 촛불 정부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데 대학 평준화 같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많이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요? 네. 예. 저 너무 동의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100대 과제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사태 이후에 제가 약간의 빙의를 하자면 제가 민주당의 의원이거나 뭐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했다라면 이 100대 과제 하면서 어떻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실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거에 좀 집중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좀 과제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의 사실은 개혁 과제라고 하는데 전 개혁 과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공정함을 갖추는 정도의 국정 과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이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공정으로 넘어가
넘어가기 전에 아까 고은영 위원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국 사태 때 이제 세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세대론으로 이걸 설명하고요. 386 또 이제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586이 기득권 세력화됐다. 물러가라.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저성장과 기후위기 시대의 그냥 첫 번째 세대일 뿐 청년만을 위한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상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언제나 시대가 바뀌는 것은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으니까요. 저는 뭐 제가 세대주의나 뭐 담론을 정확히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당연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고요. 여기에서 오직 권력만이 세대에 이양되고 있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낡은 사회의 원칙들, 낡은 정치들, 그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누가 대변을 해주는가 아무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이 위기를 맞은 첫 번째 세대들을 아무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게 그대로 좀 보여졌죠. 광화문에는 그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 뭐 60대 그리고 서초동에는 40, 50대가 많이 갔다고 합니다. 전 서초동의 집회 기획 능력이라든지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은 감탄을 했었습니다. 아, 능력 있는 세대시구나. 하지만 그런 운동의 경험, 어떤 그 전략의 경험 이런 것 자체 연대의 경험도 지금 세대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운동도 다 망가졌는데 지금 세대가 뭘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집중화된 모습들 그리고 저 집중화된 것들이 저 권력들이 세대로 고르게 이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586 세대 책임론에 대한 강상구 작가님 견해 궁금한데 혹시 네. 세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요. 586 세대 바로 밑세대입니다. 네, 좀 치이시는 세대겠군요. 아, 예, 중간에 끼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86 세대 책임론에 대한 견해는? 근데 저는 그 사실 세대론에 크게 그 동의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586 세대가 과거에는 486이었고 그 전에 386이었잖아요. 근데 386 세대 얘기 한참 나올 때 노회찬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셨었냐면 나는 386보다 306 세대에 더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죠? 그때 306 세대라는 것은 공은 팔자 그러니까 80년대 학번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386이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이잖아요. 네. 근데 대학 안 간 노동자들 말하는 거예요. 306 세대에 더 주목하고 그 분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도 부자 청년 있죠. 장재원 의원 아들 같은 분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 자기 윗세대에 대해서 혹시 분노를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분노할 테고요. 사회적 특권이 세습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문제라고 말하는 건 저는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특권이 세습되면 부자 아빠가 가난한 부자 자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이 문제에 관한 세대 갈등이 없죠.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인 집과 가난한 집들과의 갈등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세대 20대나 10대가 특히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이슈들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가장 큰 게 기후변화 이슈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이거는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전 인류사적이고 지구적인 네. 문제이기 때문에 거대한 단일 이슈이기도 하죠. 이것 하나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앞으로는 점점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청년 세대들이 더 분명히 억울한 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막연하긴 해도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공정성 우리가 어떻게 좀 확보해 나갈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겨레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는데 지난 칼럼의 제목이 원룸 시대의 녹색 복지였습니다. 원룸 안에서 반려식물 정도로 키우는 걸로 자기 존엄을 보살피는 이 시대를 좀 꼬집고
싶어서 쓴 칼럼이었는데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룸을 벗어나게 해달라, 어떤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라는 요구까지 가기도 전에 일단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게임의 원칙, 룰 정도는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에서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환상들이 조금씩 좀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이라는 얘기보다 지금 많은 진보 정치인들, 저는 그냥 지금 핵심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평등 얘기는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고 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냐. 사회가 많이 붕괴됐으니까요. 훨씬 더 악화됐으니까 지금 핵심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불평등하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기본주거,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을 바꿔서 사회 안전망부터 갖춰야 하는 것, 이것이 진보의 숙제, 요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정성이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죠. 아주 다양합니다. 편의점 가면 뭐 과자도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근데 공정성이 예를 들면 경쟁의 공정성, 요즘 청년들 가운데 일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특권이 세습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쟁의 공정성이 만들어지면 그 능력주의로 능력대로 경쟁하도록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부모가 만들어지고요.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신이 인생을 걸쳐서 확보한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자원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자식의 능력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기준으로 한 경쟁의 공정성은 저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사실은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자기개발 신화가 한 20년간 왕성했잖아요. 네. 네, 그게 만들어낸 이 시대의 특별한 공정성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삶의 공정성, 존재의 공정성 이런 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공약 지키시면 됩니다. 자,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 사실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후 변화를 얘기하셨어요. 거대한 단일 이슈라고도 하셨고 지금 기후 위기 그 10명의 아까 전에 깃발 프로젝트 얘기를 드릴 때 2명이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낡은 제도나 원칙들이 이제는 기후위기를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깃발도 있었는데요.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단일 이슈, 거대한 이슈지만 사실은 사회를 전환해야 실현이 가능한 기후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정치 의제화하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일을 잘 해주셔서 네. 그 다음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후 위기도 사실은 그 불평등의 네, 문제가 맞습니다. 핵심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그 부분은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네. 자, 작가님 어떻습니까? 네. 격차 해소의 문제, 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얘기를 이제 하지 말고 딴 얘기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시기도 한데 아니요,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단일 이슈이기도 하면서 모든 이슈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요. 예.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전에 제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토론하는 걸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더라고요. 무슨 토론을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 말만 머릿속에 남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사례를 들겠는데요. 다 아는 사례입니다. 그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했고 일부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런 식으로 무시돼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 분노스러운데요. 청와대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삼권 분립인가요? 대법원이
판단한 거 청와대는 뭐 누가 안 지켜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공공부문 혹은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안 지킨 공기업 사장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이 사례만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 지키는 게 현재 시점에서 촛불의 정신을 지키고 격차 사회를 완화하는데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진보와 청년과 공정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혹시 빠뜨리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건지 혹시 지적하실 게 있나요? 뭐 그 방금 얘기하셨던 그 사안으로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부분, 노동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을 당연히 해야 하죠.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사실 전 국토가 토건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비 타당성 이런 것들 절차를 다 중단을 이행을 하지 않고 마치 지자체에 건설 사업, 토건 사업 하라고 선물 나눠주듯이 그런 그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대통령이 도민이 원한다면 공항 짓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도민이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천막을 친 건데요. 이런 지역의 불평등, 지역의 불공정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사안에서 많이 가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작가님, 제가 뭐 빠뜨린 거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빠뜨린 게 네, 말씀하시죠. 네, 기후변화 얘기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올해 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하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그때도 기후변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했고 아까 고은영 위원장님 그 지역 얘기 하셨으니까 저는 전 세계 얘기 좀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정확히 지지 않으면 저는 이건 뭐 인류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세계사적인 그 과제를 무시하고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 여전히 여러 개 짓고 있잖아요.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팝 노래는 K-팝 해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K-드라마, 영화 뭐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책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준 떨어집니다.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교정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정부에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이 현실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인 질문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이번 조국 사태로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의당 내부 진통에 대한 견해 같은 것은 예, 제가 직전까지 지금 민주당 욕을 막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도 뭔가 좀 엄정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의당이 제때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조국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죠.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 촛불 이후에 대선을 거치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 다음에 얼굴 있는 민주주의, 뭐 이런 그 슬로건을 기조로 해서 노회찬 의원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투명인간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이제 저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 제가 지금 중앙당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다만 그 짐작하기로는 네. 첫 번째는 그런 지난 3년의 정의당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지만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정체성이 당 내부에서 이견 없이 합의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저는 확인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실기를 한 겁니다. 청문회 지나고 나서 청문회 거의 끝나는 날 뭐 검찰이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경심 씨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죠. 그때는 그래서 말할 기회를 놓친 것이고요. 그때는 답이 정해져 버린 것이고 그 전에 정의당의 정체성에 맞게 답을 냈어야 되는데 실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실기를 했더라도 정의당만의 정치를 할 필요는 있었다. 예를 들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 조 장관 후보자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면 저는 정의당이 찬성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치 없이 정의당은 법사위에 법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도 못 들어가는 당이었어요. 근데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데 정답을 써내라고 요구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정의당에서 혹시 뭐 탈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탈당한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진중권 교수가 탈당을 하려다가 이제 만료해서 말았죠. 쳤고 근데 또 그 시기에 입당하신 분이 또 훨씬 많기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정의당이 그 일 때문에 되게 많이 탈당했더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가짜 뉴스군요. 아니요, 뭐 그 가짜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 좀 과장됐다? 확대 뉴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연말에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네. 선거법 네. 개정 이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각각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 이 총선을 어떤 전략으로 치르실 계획이신지 좀 압축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먼저 저부터 작가님. 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저는 제가 당적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전업 작가로 일하고 있어서 총선 전략을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질문이 아까 패스트트랙 먼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그 과거에 그 여야 사당이 합의한 것 중에요. 그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 순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선거법을 생각합니다. 먼저 네, 해야죠. 선거법을 먼저 다루는 것. 네.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를 다시 늘리는 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애초에 그 논의를 했었던 취지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의원 수를 늘려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수를 충분히 두는 게 개혁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든 정치학자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강상우 작가님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나요? 그 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뭐 제가 출마하는 것도 당의 총선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뭐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못다 했었던 해야 될 얘기들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과제 중에 하나인 뭐 그건 아마도 녹색당에서 더 잘 하실 거지만 기후변화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진보정당 다운 입장을 내는 것이 총선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녹색당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의제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 저성장과 기후위기를 저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서 불평등이 폭발되면서 홍콩이 일어났고 지금 이라크도 일어났고 그리고 뭐 조커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그런 현실을 계속 다루고 있죠. 이게 어떤 전 세계를 관통하는 지금 시대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꾸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녹색당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의 여부, 성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뭐 그 비례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녹색당도 마찬가지고 정당 내부 체력을 기르고 정당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당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 지금부터 계속 좀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은 총선 출마하시나요?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 중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사태가 진보 정치에 준 과제, 남긴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우 작가님. 네, 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못했던 투명 인간을 위한 정치를 이제는 전면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 이것이 조국 사태가 진보 정당에게 준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저는 사회가 이미 붕괴될 대로 붕괴됐다고 진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가 공교육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순한 사람들이 저항하지도 못하고 혁명 정치 이런 거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살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정치가 이제 정말로 결사항전해야 될 때가 왔다. 내년 총선에 정말 결사항전해야 된다. 저성장과 기후 위기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강상우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사태는 우리에게 검찰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보, 청년, 공정과 정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과제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 또 386이라는 세대 문제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세습, 또 계급 불평등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조국 장관은 물러났지만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 이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국을 그러면 해야겠습니다. 기어코 떠나버린 사람아, 편안히 가렴. 나르는 그 하늘에 미련 따윈 던져버리고, 바뀌어버린 하루에 익숙해져봐. 내게 네가 없는 하루만큼 낯설 테니까. 모두 이별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우두커니 어울리는 게 우리 정말 헤어졌나 봐. 모르게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은 들어주었지.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도착하면 마지막 전화 한 번만, 기운찬 목소리로 잘 왔다고 인사 한 번만. 그저 그것뿐이면 돼. 습관처럼 알고 싶던 익숙한 너의 안부, 거기까지만. 이별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우두커니 어울리는 게
정말 헤어졌나 봐. 모르게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은 들어주었지.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다른 눈의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져도 서러워도 나를 찾지 마. 떠나가 돌아오지 마.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마지막 네 모습 나 있기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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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떡떡 나가도 될까요? 그럼 어디든 잔도는 형들이 있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당당하고 멋진 누나도 있어. 그러니까 어서 나와.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